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헬로티비 뉴스입니다.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선 경선 후보가 수도권 맞춤형 공약을 통해 재개발, 재건축 진입장벽을 낮추겠다고 밝혔습니다. 이 후보는 1기 신도시 등 노후계획 도시 정비를 적극 지원하고 서울 노후도심의 재개발, 재건축 진입장벽 완화, 용적률 상향과 분담금 완화를 함께 추진하겠다는 공약을 제시했습니다. 이 후보는 또 교통이 편리한 제4기 스마트 신도시 개발을 준비하고 청년과 신혼부부 등 무주택자에게 쾌적하고 부담 가능한 주택을 공급하겠다고 밝혔는데요. 공공청사와 유수지 등 유휴 국공유지를 공공주택과 녹지, 생활 편의시설이 어우러진 복합공간으로 조성하겠다는 계획도 덧붙였습니다. 이번 대선 국면에서 다시 떠오른 공공의료 강화 공약에 지역사회가 술렁이고 있습니다. 부천은 주민들이 조례까지 내며 공공의료원 설립에 열망을 드러내고 있고 인천은 쉽게 풀리지 않는 제2의료원 건립을 두고 논의가 한창입니다. 이런 흐름에 발맞춰 헬로티비 뉴스는 오늘부터 부천과 인천 지역의 공공의료 현안에 함께 집중해봅니다. 첫 순서 이정하, 송효찬 기자가 차례로 보도합니다. 상정하라, 상정하라, 상정하라. 굵은 빗줄기 속에서 부천 공공의료원 조례 가결을 촉구하는 목소리가 커졌습니다. 시민 8,300명 서명을 모아 주민조례를 발의한 지 1년여 만입니다. 코로나를 우리가 겪었잖아요. 그 겪으면서 이 필요한 것들을 부천시에도 꼭 있어야겠다 생각이 들어서 제가 직접 서명받으러 한겨울에 코로나19 당시 부천 전담 병상 수는 인구 10만 명당 22.2개로 경기도 절반에도 못 미쳤던 반면 사망률은 70.9명으로 경기도의 1.5배가 넘었습니다. 추진위가 천막 농성까지 이어가며 부천의 공공의료원이 필요하다고 주장하는 이유입니다. 코로나 같은 대감염이 언제 올지 모르는 상황이라서 부천은 지금 준비가 돼 있는가. 공공의료원 설립은 민선 8기 지방선거 당시 조용희 부천시장의 공약이었습니다. 하지만 지난 2023년 타당성 조사에서 경제성이 부족하다고 결론나며 사실상 멈춰섰습니다. 사업비만 2,500억 원 이상, 운영 첫 해 141억 원, 5년 차까지 모두 674억 원 손실이 발생한다는 예측이었습니다. 이보다 높아야 사업성이 있는 것으로 판단하는 비용 대비 편익 BC값은 0.6에 그쳤습니다. 시민들은 경제성 논리가 건강을 앞설 수는 없다고 반박합니다. 대감염이나 그다음에 기본적인 필수 의료나 이런 것들을 공감을 하면서 항상 막히는 부분이 경제적인 겁니다. 건강을 판단할 때 경제로 판단하지 말고. 다만 부천시립노인전문병원에서 지난해 만성적자 경영난을 이유로 위탁의료법인이 운영을 포기한 일도 있었던 터 의회 상임위에서도 의견이 엇갈립니다. 시의 재정이 악화가 되어 있고 어려운 시점에서 부천시 의료원은 어떻게 할 것인가에 대한 총체적인 고민을 다 한 후에 그 설립에 대한 계획이 아주 촘촘하게 마련되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의료 분야 관련해서 생명을 더 우선시하는 그런 가치가 처벌이 돼야 되는 거고 지방정부의 일방적인 그런 재원 마련을 넘어서 국가의 그런 책임 있는 그 재정 마련이 되게 필요하다고 봅니다. 의료계 관계자들이 참여한 공론화 과정에서도 공공병원 설립이 필요한 이유부터 중증도 질환이 자체 이용률은 상당히 높은데 일반 필수 의료와 관련해서는 이게 외부 유출이 상당히 큰 것으로 신중하게 따져봐야 한다는 지적이 나왔습니다. 부천시가 중장기로 보건의료 정책을 어떻게 가져가야 될 것인가에 대한 좀 명확한 비전이나 목표가 설정이 될 필요가 있을 것 같습니다. 전국 공공의료원 30여 곳, 부천의 새 공공병원이 문을 연다면 어떨까? 공공의료원 설립, 부천의 시민들은 어떻게 생각하고 있을지 직접 물었습니다. 찬성도, 반대도, 잘 알지 못해 답변 자체를 거부하거나 주저하는 경우도 적지 않았습니다. 대체로 찬성이 많았지만 여기에는 병원을 쉽게 이용할 수 있어 좋다는 목소리도 3차 병원도 제대로 갈 수가 없는데 그것이 좀 낫겠죠, 이용하기가. 진료 환경이 부족하지 않았으면 좋겠다는 구체적 요구도 있습니다. 보건소 같은 경우에도 진료과가 좀 한정적이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그런 아쉬움이 있더라고요. 공공의료원이 그런 진료과가 좀 더 다양하고 그러다.
공공의료원 설립과 관련해 성남시에 이어 전국 두 번째로 성사된 주민발의 조례안. 주민발의 조례의 취지를 훼손하지 않는 선에서 수정 가결돼 소관 상임위 문턱을 넘었고 오는 29일 본회의에 오릅니다. 인구 77만 명 도시 부천시. 공공의료, 코로나19와 의료 대란을 겪으면서 분명히 필요한 영역임은 공부했습니다. 하지만 재원 마련과 운영 등 경제성 논리도 만만치 않습니다. 이렇게 팽팽한 찬반 의견 속에서 부천의 공공의료원 조례, 통과된다 해도 또 통과되지 않는다 해도 넘어야 할 산은 많습니다. 헬로티비 뉴스 이정아입니다. 상황은 비슷합니다. 인천 역시 공공의료에 대한 필요성을 인식하고 있는 데다가 제2의료원 추진도 하고 있지만 지역 민심은 물론 정부와의 협상에 난항을 겪으면서 실제 실행까지는 어려워 보입니다. 인천시는 지난해부터 주한미군으로부터 넘겨받은 부평 캠프마켓 부지에 인천 제2의료원 설립을 계획하고 있습니다. 제2의료원은 캠프마켓 A구역 4만 제곱미터 부지에 건립할 계획입니다. 모두 21개 진료과를 갖춘 400병상 규모이며 총 사업비는 3천억 원 이상 추산되고 있습니다. 인천시가 제2의료원 설립을 추진하는 이유는 인천 지역 공공의료 인프라가 매우 열악하기 때문입니다. 공공의료가 차지하는 병상 수가 45.2병상이에요. 공공의료기관이 차지하는 비율이 2.9%에 불과합니다. 이 얘기인즉슨 전체 의료 서비스 중에 너무 차지하는 비율이 미약하다라는 부분. 실제로 인천 지역 전체 의료기관 194곳 중 공공의료기관은 고작 8곳에 불과합니다. 또 공공의료 병상 비율도 전체 대비 4.5%에 불과해 전국 최하위 수준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단순 의료 인프라 역시 열악한 상황입니다. 국민건강보험공단의 2022년 지역별 의료 이용 통계 연보를 보면 인천 지역은 인구 10만 명당 의사 수는 257명으로 서울 466명의 절반 수준입니다. 또 인구 10만 명당 간호사 수는 433명으로 전국 7개 특광역시 중 가장 낮았습니다. 이처럼 인천 시민들이 다른 지역에 비해 충분한 의료 서비스를 받지 못하는 이유입니다. 더구나 현재 운영 중인 인천의료원 위치가 동구 송림동으로 접근성이 떨어져 공공의료기관으로서 역할을 제대로 못하는 것도 문제로 꼽히고 있습니다. 이해 시는 지난해부터 일찌감치 캠프마켓 부지를 인천 제2의료원 설립 대상지로 정해 정부에 설립 신청을 요청했습니다. 그러나 보건복지부는 경제성을 이유로 인천시의 신청을 받아들이지 않고 있습니다. 실제로 인천 제2의료원이 설립되기 위해서는 기획재정부의 예비 타당성 조사를 거쳐야 하는데 주무부서인 복지부가 예타 신청을 막고 있어 현재까지 진척이 없는 상태입니다. 복지부는 이에 더해 제2의료원 설립 예정지인 부평 미군기지 캠프마켓 A구역 부지가 수도권 병상수급 관리계획상 신규 병상 제한 지역이라는 점도 문제 삼고 있습니다. 여기에 인천의료원을 비롯한 지방의료원의 만성적자에 따른 재정 부담 가중도 문제점으로 꼽히고 있습니다. 넘어야 할 산은 또 있습니다. 바로 지역 주민입니다. 사람 안 빌려고 좋기는 한데 그래도 근데 기구가 아무래도 조금 부족한 게 있죠. 여기가 좋으면 가야죠. 아주 많이 좋아졌대요. 엄청 좋아졌네. 그리고 이제 사람도 많아지고. 대체로 현재 시설에 대한 긍정적인 부분은 물론 제2의료원 필요성에 대해서는 공감하는 분위기입니다. 그러나 대학병원 수준의 역할을 기대하는 입장에서는 여전히 제2의료원은 의문이라는 것. 이에 의료원장은 일부분에 대해서는 이미 대학병원 수준을 넘어섰고 장기적으로는 양질의 성장도 기대할 수 있다고 강조합니다. 실제 정도 관리나 이런 건 대학병원보다 훨씬 우수하고 좋아요. 노후된 장비들은 그때그때 교체하는 이런 그 국가 지원을 받고 있어요. 그래서 장비나 또 그리고 대개의 경우는 우리가 대학병원에서 굉장히 우수한 선생님들 정년 퇴임하시고 오셨지만 이런 분들이 여기 굉장히 많이 와 계세요. 쉽게 얘기해서 대학병원이란 울타리가 없을 뿐이지 의료진의 수준도 굉장히 높다 이런 생각을 좀 갖습니다. 코로나19 등 감염병과 같은 위기 상황과 최근 응급실 뺑뺑이 사건을 비롯해 의대 정원 문제로 인해 의사들이 빠져나가면서 대학병원이 기능을 하지 못하는 상황까지 오게 된 지금
적자에만 눈을 돌릴 것이 아니라 공공의료의 필요성과 함께 양질의 성장이 함께 이루어질 수 있는 논의가 우선되어야 하지 않을지 다시 한번 생각해봅니다. 헬로티비 뉴스 송희창입니다. 최근 디지털 산업이 발전하면서 딥페이크를 이용한 성범죄 등 사이버 범죄가 사회 문제로 떠오르고 있습니다. 특히 디지털 기기에 익숙한 10대 청소년들을 중심으로 확산되고 있어 우려가 큰데요. 이 같은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학생들이 직접 나섰다고 합니다. 시나리오를 쓰고 연기까지 하며 숏드라마를 제작해 사이버 범죄 예방에 나섰다고 하는데요. 드라마 제작 현장을 김호 기자가 다녀왔습니다. 텔레그램의 한 비공개 채널입니다. 딥페이크 음란 합성물을 올려 공유하는 채팅방입니다. 최근 이 같은 채팅방은 각종 커뮤니티에서 어렵지 않게 발견할 수 있습니다. 특히 상대적으로 디지털 기기에 익숙한 10대들 사이에서 사이버 범죄가 확산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실제로 지난해 검거된 딥페이크 피의자 474명 가운데 10대가 381명으로 80%를 넘었으며 10세 이상 14세 미만인 촉법 소년도 15%에 달했습니다. 서울의 한 중학교 교실, 조별로 팀을 이룬 학생들이 숏드라마 제작에 한창입니다. 선생님의 지도 아래 시나리오도 쓰고 배역도 정해봅니다. 배우를 하는 게 친구가 참여하기 편할 것 같아서 오늘 한 번 잘 썼어. 그래서 요거 대사만 고치고 촬영 나갑니다. 딥페이크의 폐단과 사이버 범죄 피해를 알리기 위해 학생들이 숏드라마 제작에 나선 겁니다. 실제 피해 사례를 바탕으로 구성된 시나리오에는 또래 친구들이 겪을 수 있는 디지털 범죄의 현실이 고스란히 담겼습니다. 딥페이크에 대해 얼마나 위험한지 알게 됐고 이런 재미있는 숏드라마를 만들면서 친구들과 협동하는데 얼마나 뜻깊은지 알게 됐어요. 강당에서는 촬영이 한창입니다. 서울에서 가장 맛있는 맛집인데요. 낯선 카메라 앞이지만 거리낌 없이 진지한 연기를 펼칩니다. 드라마를 제작하면서 사이버 범죄가 결코 남의 얘기가 아님을 깨닫게 됩니다. 작은 외침이지만 자신들이 제작한 짧은 드라마가 사이버 범죄를 줄이는데 작은 힘이 됐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저희가 만든 숏 드라마가 사회에 기여를 많이 할 수 있게끔 악플도 좀 많이 사라졌으면 하는 마음이 있는데요. 딥페이크 범죄에 빠져있는 사람들이 조금이라도 줄었으면 하는 마음이 있습니다. 이번 교육은 AI 시대 청소년들이 디지털 미디어를 안전하고 건강하게 활용하기 위해 시청자 미디어 재단과 학교가 함께 손잡고 진행하고 있는 프로그램입니다. 교사가 일방적으로 가르치는 것보다는 아이들이 좀 더 체험하고 또 주도적으로 또 활동을 통해서 이런 미디어 위험성이라든가 또는 미디어로 인해 발생하는 문제점들을 좀 스스로 깨달으면 어떨까 하는 그런 계기에서 이런 교육을 좀 진행하게 되었습니다. 저희 디지털 기기 보급이 많이 확산이 되었기 때문에 제 아동 및 청소년들에게도 디지털 미디어 엮이는 교육과 또 올바른 활용 교육이 필요해서 저희가 이렇게 뜻깊은 사업에 동참을 하게 됐습니다. AI의 등장으로 디지털 산업과 함께 관련 범죄까지 급속히 발전하고 있는 시대. 숏드라마로 전하는 학생들의 진심 어린 메시지가 또래 친구들은 물론 어른들의 인식까지 바꾸는 계기가 되길 기대해봅니다. 헬로티비 뉴스 김호입니다. 이상으로 뉴스를 마칩니다. 저희는 언제나 지역민 여러분과 함께합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